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오늘 법사위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지명에 윤심이 작용했는지 캐물었습니다. 언제 헌법재판관 내정 통보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통보를 받은 것은 그저께 예? 받았고요. 그러니까 4월 7일이죠. 지금 보면은요. 3월 24일 날 한덕수 대행은 헌법재판소에 의거해서 대행으로 복귀를 했고 3월 25일 날 이완구 처장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근저당권 설정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거는 그때 위원회 일치입니까? 말씀드리는 이것은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윤석열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했고, 그러니까 25일 날 이렇게 근저당 설정권을 깔끔하게 정리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건 뭐예요? 답변 드릴까요? 그거는 제가 그 3년 만기로 대출을 받았던 그 대출금인데 그 대출이 만기가 됐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복귀한 바로 그 다음 날 이완규 처장이 근저당을 정리한 걸 보면 지명될 걸 훨씬 더 미리 알았고 시기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이완규 처장은 경찰과 공수처에 내란 방조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돼 있는데요. 이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조사를 해서 만약에 기소가 되면 헌법재판관이 재판받으러 다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 그건 기소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본인이 판단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죠. 이 자리에서 오동훈 공수처장은 수사 상황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한덕수 대행과 이완규 처장이 수사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12.3 얘기를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많이 안 하게 될 걸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는데 다시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안가회동의 주요 멤버로 알려져 있고 또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죠.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치훈, 김윤영 위원님, 한덕수 대행은 초유의 월권을 한 겁니까? 아닙니까? 먼저 말씀하시죠. 월권이죠. 그리고 솔직히 참담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을 유린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그로부터 물과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행정부의 2인자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다시 지금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행위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독단적 결정일 거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친분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다, 지명한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죠. 예. 그렇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게 그렇다면은 지금 4월 7일 날 통보를 받았다고 하지만 본인이 미리 알았을 가능성도 매우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고 대통령실에서 보통 인사를 지명을 한 다음에 통보를 할 때는 그 이전에 뭐 민정수석실이나 이쪽에서 거의 한 최소 2주 정도의 검증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정지돼 있던 기간 동안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인사 검증을 요구하고 지명을 하라라고 전 명령을 내린 거라고 충분하게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9명, 우리 삼권 분립인 나라니까 입법부가 3명 추천하고 행정부가 3명 추천하고 사법부가 3명 추천하는 이것을 이제 완벽하게 깨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이죠. 민간인입니다.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공식적인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하고 임명했다고 되겠지만 역사에서는 최초로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관 2인을 민간인이 임명한 사례로 전 기록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헌법이 유린되는 사례가 다시 한번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추가되는 거라서 참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 파면된 대통령이 지명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정치적인 문제 제기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될 사안으로 보이는데 잠시 뒤에 또 짚어보죠.
월권입니까 아닙니까? 월권이보다는 고육지체계로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문제가 없다는 점만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지금 헌재가 만약에 4월 달이면 2명의 재판관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7인 체제가 됐었을 때 과연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거든요. 7인 체제가 됐었을 때 만약에 2명만 어떤 법률에 대해서 위헌 법률이라든지 헌법소원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을 때 사실상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마비되는 상황을 또 야기될 수 있습니다. 6월 3일까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당선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의 인선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인사청문회까지 절차를 걸치면 사실상 헌법재판소는 4개월 이상 또 마비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고육지책 방식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육지책이다. 오늘 법사위에선 야당 중심으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용기 있게 후보 차원에 나는 임명을 수락하지 않고 사퇴하겠다 하는 말씀을 용기가 있어요. 저는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을 할 따름입니다. 그것이 그만 좀 하십시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도 최소한 법조인의 길을 닫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면은 본인이 친구 화면된 윤석열을 돕는 일을 안 하는 일이 수용하지 않고 사퇴해 주는 거예요. 6년간 헌법재판관에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를 망치지 말고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참고하겠습니다. 예, 김보엽 위원님. 예. 일각에서 표현하는 헌재 알박기입니까 아닙니까? 헌재 알박기입니다. 이거는 오래전부터 저는 기획됐다고 보는데요. 그걸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사면 기사 제목이 재밌었습니다. 이완규 계엄 다음 날 윤과 안가 모임 피의자로 조사받아.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사용하는 안가에 당시 이완규, 이상민 등 대통령의 친구, 대통령의 인맥, 검찰 등등으로 엮인 사람들 4명이 모였잖아요. 예. 안가는 국무위원들이라고 해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가의 존재 이유는 대통령이 누군가를 은밀히 만나거나 보안을 필요로 하는 만남일 때 쓰는 공간입니다. 청와대와 이어져 있는 삼청동 안가여서 당시에도 윤석열이 그 모임에 당연히 참석했을 것이다 라는 의혹은 많았었죠. 그런데 동아일보는 오늘 윤과 안가 모임 이렇게 딱 박아서 썼더라고요. 네, 기사 내용에 보면 윤석열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결정됐을까? 저는 이 자리에서 굉장히 큰 그림, 이른바 빅피처, 그랜드 플랜이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됐을 겁니다. 비상계엄 바로 다음 날이요. 예, 윤석열이 사고는 쳤고 비상계엄 선포는 했는데 국회에 의해서 바로 비상계엄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내란 수계임을 피할 수는 없을 거고 내란 수계 윤석열 구하기 프로젝트가 여기에서 논의가 됐을 거고 일단 구속은 피할 수는 없을 거다. 하지만 온갖 법기술, 절차에 딴지를 걸면서 구속을 늦춘다. 1차 구속을 늦춘다. 구속되더라도 합법을 가장한 탈옥을 시킨다. 헌재는 4월 18일 2명이 퇴임할 때까지 결정을 늦춘다. 이후에 대통령 몫으로 새로 헌법재판관을 넣어서 윤석열 복귀시킨다. 예. 이런 큰 그림이 만들어졌을 거고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저는 이때 이미 이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덕수가 지명을 한 게 아니고 이완규는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덕수 대행의 결정을 존중할 따름이라고 얘기했지만 정확하게는 한덕수 총리를 통해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 저는 이런 뜻으로 읽었습니다. 예, 김보엽 위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인사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난해 계엄 사태 직후에 법사위가 열렸는데 이때는 사인으로 돌아갈 생각이다라고 이완규 법제처장이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태가 정리되고 정부가 바뀌면 그때까지 우리 법제처를 잘 지키다가 물러나서 그냥 사인으로 돌아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잘 유념해서 처신하겠습니다. 예, 사인으로 돌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데 넉 달 만에 재판관이 되겠다는 의지가 상당한 것 같아요. 저건 아마도 본인의 판단이 아니라 누군가 개입했다라는 증거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목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금방 입증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일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징계의 변론을 맡았었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이완규 법제처장이고요. 그리고 윤석열의 장모라고 불리는 최은순 씨의 변론을 맡았었던 사람도 바로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접적으로 지목했는지 안 했는지는 당장 입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윤석열의 암묵적 섭정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이 바뀐 것은 이완규 법제처장뿐만 아니라 마은혁 재판관을 미임명했었던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했을 때의 이 한덕수 총리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인 것처럼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마은혁 재판관의 미임명 논리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주장을 완전히 본인이 스스로 뒤집은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요. 무엇보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갖는 인사권에 대해서 그 관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장관의 임명조차도 사실 꺼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겠습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인 것처럼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선출권, 국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이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 무리수를 드느냐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2시간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른바 TV조선과 연동되어 있는 보수 유튜버의 한 단독 보도를 봤는데 한덕수 총리가 그 밀접한 인사와 통화를 하면서 조기 대선 관련해 가지고 추대 출마론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추대 출마론,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대하면 모를까라는 밀접한 인사의 인터뷰를 해당 유튜버가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지금 흔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출마론에서 선을 긋고 있는 것과는 명확하게 다르죠.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무리하게 임명을 하는 이유는 아마도 정치적 발판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한덕수 대행이 왜 이런 무리수를 뒀느냐는 건 잠시 뒤에 계속 토론을 해보죠. 왜냐하면 내부는 다 여의도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오셨기 때문이죠. 민주당이 오늘 지난해 12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이 임명을 거부했던 그 말을 소환해서 이 처장에게 되물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이완규 처장님, 제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다만 이제 전체적인 견해를 보면은 제 말이 아니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께서 2024년 12월 26일 날 한 발언입니다. 동의를 못하는 그 발언을 한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 본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 존재 이유가 뭐예요? 한대행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됐습니다. 특별적인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됐습니다. 거가 있습니다. 자, 얘기를 해보죠. 한덕수 대행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 성치윤 의원님.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지가 담긴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말을 이렇게 호떡 뒤집듯 뒤집는 그 행위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느껴지는 부끄러움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더 중요한 사람들인 거죠. 충성심이다. 충성심 때문에 부끄러움을 덮어버릴 정도의 충성심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파면된 대통령입니다.
고위공직자라면 국민들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인데 파면된 대통령, 심지어 내란 혐의 재판까지 받고 있는 대통령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헌법과 법률에 모든 걸 담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됐을 때 이러이러한 거를 하고 이러이러한 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법률에 다 담아놓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위공직자라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입맛에 따라 본인들의 상황에 따라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버린다? 그러면 사회의 신뢰가 다 무너지는 것이고 헌법소의 위치가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한 줄 한 줄 다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행위도 아니 법에 당장 임명하라, 즉시 임명하라, 며칠 내로 임명하라 이게 없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버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건 지금까지 수십 년간 그게 문제가 안 됐던 이유는 당연히 관례적으로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장 임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던 것인데 당장이란 두 글자가 없다고 난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또 해석을 달리하면서 이거는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 권한대행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갑자기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이 좀 떠오릅니다. 그 당시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매우 부적절한 행위나 이런 것들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보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때는 대법원장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임명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당연한 행위를 아이고 그래도 이 사람은 좀 나았네라고 판단할 정도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권한대행이나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권위를 신의를 아주 무너뜨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한덕수 대행은 왜라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때문일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앞서 고육지책이다라고 했는데 당에서는 어떤 분석들이나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당에서는 우선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된 상태와 거리가 된 상태는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사고와 거리는 다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그 활동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범위가 더 크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아니라 전쟁이 되는 진짜 초유의 상황에서 그럼 거리된 상황에서의 권한대행은 어디까지 범위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도 해봐야 됩니다. 법에 없고 헌법에 명시 안 되는 점 지적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전례를 따지기에는 지금 전례가 없는 초유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쨌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어떤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여야 선출된 권력이 합의해가지고 뭔가 놔주는 게 제일 좋지만 지금 정치 상황이 양극화된 상황에서 합의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은 합의가 안 되고 있고 국정 운영은 계속 돼야 되는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의 고육지책이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탄핵 소추로 인해서 직무가 정지된 사고 상태가 아니라 아예 탄핵이 돼버렸기 때문에 대통령이 없다. 즉 권위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 부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측면을 짚어주셨고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김보엽 의원님. 근데 그런 해석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리될 때와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될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의 권한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권한대행 글자 네 글자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이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뽑은 적이 없습니다. 한덕수는 파면된 대통령에 의해 국무총리로 지명이 돼서 국무총리 활동을 했을 뿐이죠. 따라서 윤석열이 있을 때와 잠시 직무 정지 상태일 때와 윤석열이 파면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력의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국민의힘의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일 뿐이죠. 이거 가지고 헌법재판소 가서 그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지요. 예. 해석을 의뢰해 보죠. 예, 알겠습니다. 왜라는 질문에 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한덕수는 왜? 저는 뭐가 눈에 씌었다라고 봅니다.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충성을 하면 그동안은 늘 2인자였는데 이제 이 양반도 난각병에 걸린 것 같고 그런데 결과는 다르게 나올 겁니다. 국무총리 재임 중 2차례 탄핵 소추를 당했고 한 차례는 가까스로 살아났으나 결국 난각병에 걸려 탄핵된 국무총리라고 역사책에 기록될 겁니다. 예, 이기인 의원은 앞서 추대 형식의 대선 출마론
가능성도 제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 이 TV조선과 연동되어 있는 보수 유튜버가 예. 한덕수 총리와 가장 밀접한 인사와 통화를 소개를 하면서 추대하면 모를까라고 하는 이른바 언론 보도들이 보도하고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고 있다라고 예. 하는 거거든요. 대선 출마를 원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정치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 중진 의원들마저도 한덕수 총리가 뭐 외교에 밝고 국정에 밝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난가라고 하는 사람이 한덕수 총리라고 지목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3명의 재판관들을 저희가 아무리 선회해서 해석하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게 2명의 재판관뿐만 아니라 마은혁 재판관은 왜 임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분명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이유가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였거든요. 그럼 지금은 여야 합의가 됐습니까? 과거의 한덕수가 지금의 한덕수를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납득될 수 없는 이유로 재판을 왜 임명하겠느냐. 예. 저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순수한 해석인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앞으로 내란죄 내지는 계속해서 고발을 통해 가지고 수사를 받을 텐데 본인도 방어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등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3명의 재판관을 무리하게 임명하면서 국민의힘의 명분을 좀 얻고 거기서 정치적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예.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권한대행자를 떼고 싶어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범죄 혐의 수사와 관련한 방어용 차원에서 정치적 발판 마련 그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처음이지만 물론 탄핵소추 되기 전에 한번 했다가 2차 대행식이긴 하지만 과거의 경험들이 뭐 직접적인 경험은 아닙니다만 찾아보면 있어요.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됐을 때 고건 권한대행을 보좌했단 말이에요. 국무조정실장으로서. 그래서 당시 기사들을 찾아보면 상당히 많은 회의와 또 조언을 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16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 전직 총리 자격으로서 원로 회의도 참여를 했습니다. 따라서 권한대행의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 고민이 없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제 판단과 결정은 그래서 상당히 놀랍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저희 JTBC 카메라에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에 삼청동 안가의 주변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시 안가 앞을 지키던 JTBC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인데요. 수행원들과 동행한 이완규 처장의 모습이 저렇게 바로 잡혔습니다. 네, 2024년 12월 3일 계엄 해제 직후니까 아마 12월 4일로 넘어가는 새벽일 것으로 보이네요. 저 영상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화면에 잡혔으니까요. 그리고 안가회동에도 참여를 했다라고 본인도 밝힌 바가 있고요. 문제는 이완규 처장의 자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피의자 신분이고 본인은 기소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헌법재판관 자격이 있는 것인가? 김민영 의원님? 일단 우선 자격 부분을 할 때 2가지를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공세를 할 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친구가 46년직이라고 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완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17년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을 하자 그 청와대에서 검사에 대한 인사권 개입에 반발하면서 검찰을 나가셨습니다. 그만큼 강직한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옛날 대학생 시절 때는 5.18 민주화운동에서 유공자 민주화운동을 알리는 홍보물을 전달하면서 5.18 유공자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살아온 삶 자체는 저는 그분이 단순하게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느냐 그 점에서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고 예. 지금 피해자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우선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해서 피해자 신분이 된 게 아니라 민주당 고발에 의해서 피해자 신분이 됐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시해야 할 부분은 이완규 차장은 계엄 직후에 있었던 계엄 직후가 아니라 계엄 있고 난 이후에 있어진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계엄에 대해서 옹호한다든지 아니면 또 계엄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더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기인 의원 생각은요? 저는 기소되지 않을 거라고 했던 저분의 발언이 상당히 좀 놀라운데요. 보통 혐의가 특정되는 범죄자들이 본인이 기소되지 않을 것임을 예측할 때는 보통 완벽한 알리바이를 꾸몄다거나 혹은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했을 때일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완규 법제처장은 계엄 직후에 안가 회동을 통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내지는 내란 주요 가담자들과 모의를 작당했다는 의혹이 있고 심지어 휴대폰까지 교체를 했는데 아마도 그런 연유로 기소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정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완규 처장의 강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피의자여서가 아니라 분명히 계엄 직후에 안가, 특히 안가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방금 김보엽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의 허가가 떨어져야지만 출입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 하필 계엄이 있는 그 다음 날 내란 주요 가담자들로 지목되는 사람들과 용산의 허가를 득해가지고 침묵무의만 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수사기관을 통해가지고 수사를 통해서 엄밀하게 좀 판단돼야 된다고 보고 특히 휴대폰을 바꾼 것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신속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안가 회동 때 다른 참석자들은 오랜만에 얼굴 보기 위해서 마치 송년회를 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법제처장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대응을 상의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은 계속 나오고 있고 아직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수사 대상이고 피의자 신분인 것은 분명하고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이 법사위에 출석을 했는데 수사 중이다.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그리고 이 처장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구속 안 시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구속 안 시켜요? 지금 우리 수사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란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재판 개입했던 한덕수, 내란 계속 옹호하고 있는 한덕수 구속 안 시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지금 수사 중입니다. 내란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완규 법제처장 구속 안 시킵니까?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고발 진정 사건 제기되어 있어서 저희들 수사 대상인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예, 성치훈 김보엽 의원께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이 처장은 기소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본인 생각을 얘기했는데 수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기소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기소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피의자들은 자신이 기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본인이 그 판단을 내릴 주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핸드폰 교체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의심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2월 3일 비상계엄 있은 후 그 다음 날 안가에 모여서 그냥 한숨만 쉬고 헤어졌다. 이거를 믿을 국민이 누가 있을까요? 아니 그리고 한숨은 왜 쉬죠? 윤석열 대통령 분모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그냥 경고성 계엄이었다. 2시간짜리 계엄 아니었느냐? 그럼 뜻한 바를 다 이루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모여서 한숨 쉬면서 신세 한탄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주장했던 경고 잘하고 끝났다라고 그냥 보고하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한숨 쉬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본인들 역시 그 전날 있었던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모인 사람들끼리는 아마도 대책을 논의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 얘기하니까 또 그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사실은 별로 없다. 동기일 뿐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보수 진영에서 또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지금 판단받은 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본인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명운을 권고했던 위헌위법한 행위가 파면당할 정도의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실패를 했던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날 불러 모으는 사람들이 안 친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겠습니까?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람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비롯한 본인의 문제 해결, 본인의 방어를 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를 뚜렷하게 생각을 해보고 불렀을 텐데 그렇다면 이완규 법제처장은 누가 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밖에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 행위 직후에 있었던 뭔가 이 안가 회동에서 그 투속 대책을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그 이전부터 이 행위와 분명히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소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이완규 법제처장 혼자일 뿐이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저는 정치권의 대다수가 기소되고도 충분히 남을 사안으로 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만약 내란 특검이 만들어졌었다면 100% 기소가 됐었을 겁니다.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오만한 태도는 평생 다른 사람을 기소만 해봤지 자기는 누가 기소할 거라고 생각해 보지 못한 검사의 오만한 태도고요. 휴대전화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하지만 이전에 국회에 나와서 얼핏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왜 바꿨느냐 하니까 한참 머뭇거리다가 오해받기 싫어서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거든요. 오해받기 싫다라는 거는 그 안에 오해받을 내용이 있다라는 실토를 한 거죠. 예. 그래서 휴대폰을 교체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휴대폰 어디다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찾아서 반드시 포렌식을 하고 기소하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 의견들을 좀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김윤영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이 처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된 사실을 한덕수 대행의 발표 하루 전, 정확히는 7일, 어제가 8일이었잖아요. 8일 오전에 발표가 됐는데 7일 오후에 후보 검증 동의서를 냈다라는 거예요. 거의 반나절 전에 후보 검증 동의서를 냈다는 겁니다. 보통 후보군을 추리고 후보 검증 동의서를 받아서 검증을 하죠. 검증을 충분히 한 다음에 후보자를 발표를 하는데 그게 몇 주 걸리거나 뭐 한 달이 걸리기도 하는데 반나절 전에 검증 동의서를 쓰고 다음 날 한덕수 대행이 후보자로 지명 발표를 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계를 약간 과거로 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대한 결과가 4월 달을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2명의 재판관이 임기가 종료되게 됐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중지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 최악의 상태를 막기 위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예비 후보라기보다는 2명의 후보 임기가 종료됐었을 때,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종료되었을 때를 대비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정부 차원에서 아마 헌법재판관 후보들에 대해서 추론을 좀 하고 있었을 거고요. 거기다가 저희가 흔히 말해서 회전문 인사 비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회전문 인사를 비난하지만 회전문 인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하는 인사 검증을 어느 정도 통과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전문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이 만약에 2명의 헌법재판관이 빠졌을 때 새로운 후보를 빨리 임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느 정도 정부의 검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발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부득이하게 저게 빠르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현직 듭니다. 법제처장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렇습니다. 1차 검증은 이미 돼 있는 상황이다. 네. 다른 의견 있으세요? 4월 7일 오후에 인사검증서 동의서를 냈다고 하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다고 봅니다. 김윤영 위원 말씀대로 4월 18일 전까지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못하게 끄는 게 그들의 전략이었고 둘이 이후에 나가고 나면 이완규 등을 넣어서 윤석열을 대통령직으로 복귀시킨다. 이게 그들의 전략이었을 것으로 저는 강하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런 계획이 있더라도 4월 4일에 헌재에 의해서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났으면 이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수정을 하지 않고 밀어붙인다는 건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다. 여전히 내란 세력은 건재하다. 그걸 방증하는 거죠. 예. 다른 의견은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미리 준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준비했으나 대통령이 파면됐으면 멈춰야죠. 그러니까 대통령 지명 몫입니다. 헌법에서 헌법재판관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헌법의 가치를 정해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나요? 대통령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왜 권한대행이 이거를 지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국가 위기 상황일 때 뭐 전시가 이렇게 뭐 만약에 그런 위기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권한대행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그렇게 위기 상황일 때만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고 평시에는 소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켜져 왔던
헌법의 가치인 겁니다. 근데 그걸 어긴 거잖아요. 적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적극적인 게 넘어서서 헌법을 넘어서는, 헌법을 초월하는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준비했었고 뭐 검증된 인물이다.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이 왜 검증된 인물이죠? 법제처장이 인사청문회나 이런 것들 통해서 충분히 검증받고 여야가 합의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동의를 받은 인물이었나요? 그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법제처장으로 재직하는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검증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의구심이 좀 많이 드는데요. 예, 개혁신당에서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향후에,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된 뒤에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심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미리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어요. 이기인 의원님. 옆에 우리 김윤영 대변인 계셔가지고 직접 말씀드리기 좀 뭐하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납득될 수 없는 이유로 내란 주요 가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 정치권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느냐. 아마도 내란죄로 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아서 아마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권 창출을 할 수 없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음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었을 때 이것을 막아야 될 소지가 있겠다. 그래서 사법부의 어떤 헌법재판소의 일부라도 국민의힘 내지는 현 윤석열 전 정부의 가장 논리와 가까운 사람을 임명을 해서 정당해산 심판만큼은 막고 정당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겠구나라는 추측은 사실 어렵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정당 해산이 됐다라는 사유도 분명히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행태들을 보면은 윤석열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이나 어떤 출당 조치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탄핵 국면에서도 계엄은 계몽이라든지 내란을 합리화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아니냐라는 추측을 통해서 이준석 의원이 저렇게 인터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위원정당을 언급하셨는데요. 국민의힘은 당시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먼저 계엄에 반대했었고 계엄을 앞장서서 막았습니다. 위원정당이 성립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떤 성향에 따라서 헌법재판관들이 이념에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저희가 추론하는 이념에 따라서 결정을 달리할 거라고 지금 추론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과를 받지 않습니까? 예. 당시 결정문을 쓴 건 정영식 재판관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정영식 재판관이 결정문을 쓰셨고요. 그 결정문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완벽하게 만족하는 결정문이었고 납득하는 결정문이었습니다. 거기다 헌법재판관들 정도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특히 민주당에서도 반성할 부분이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결코 본인이 어떤 누구에서 임명됐는지 또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결정을 달리하실 분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짧게 좀 반박을 해보자면 그 탄핵 국면에서 사실 헌법재판소를 밟아라고 하면서 망언을 했었던 사람이 국민의힘이고요. 국민의힘 홍보국에서 심지어 성향에 따라서 이 헌법재판관들의 이름과 얼굴들을 사진으로 홍보 삼아가지고 돌림했던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탄핵을 반대하면서도 계엄이 계몽이라고 하면서 내란을 비호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 앞에서 마치 계엄이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인 것처럼 호도하고 홍보했던 것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었는데 지금 파면과 지금 국민의힘 논리를 갑자기 분리해서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맞지 않다. 그리고 이번에 조기 대선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약 5천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국민의힘은 반성과 통일한 어떤 사과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적으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는 정당이 해산되어도 쓰다 그 정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반박만 하시는 어떤 대변인 어떤 행태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짧게 저도 말씀드리자면 헌법재판고 가는들의 성향에 따라서 비난했는 거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난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정치권 모두가 비난받고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에서는 제가 어떤 입장이었는지 솔직히 말씀드려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민주당에서는 을사오적을 거명하면서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말라는 그런 식으로 여야 정치권 모두가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가지고 분명히 이용했고 비난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는 거지 국민의힘이 아예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정치인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헌재에 어쨌든 이걸 막아야 되니까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실행이 됐습니까? 지금 일부는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내에서도 이것을 가처분 신청과 했을 때 과연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금 해석들이 지금 다 분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 조치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막아야 되는데 이것을 멈춰 세우기가 사실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초기에 한번 말씀드렸던 법적 공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법에서 권한대행의 역할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수단으로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지금 당내 뭐 율사들이란지 이런 법조인들이 좀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거쳐서 추가적인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법사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못하게 하는 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거든요. 이게 본회의까지 통과를 하면 효력이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하는데 이 법안의 통과 여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하죠. 한 말씀 짧게 하시겠습니까? 30초. 야당 주도 그 표현만 문제 삼고 싶습니다. 야당- 지금은 예. 여당이 없으므로 예. 야당도 없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비국민의힘 주도로 이렇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